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농업 이야기 오늘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총선이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대파의 총선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금사과, 사과값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도 너무나 많으실 텐데 그래서 많은 또 대안도 나와요. 정부에서는 유통구조 개선해서 농산물 가격을 잡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네. 정부에서는 유통구조 개선을 해서 이걸 잡겠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수입 얘기를 해가지고 또 굉장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농산물은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거나 뭐 이래가지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수입도 생각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기후위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거면요. 우리나라만 이 작황이 안 좋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외국도 다 기후위기인데. 그래가지고 해결이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기후위기 때문에 작황이 안 좋은 거면 그 유통구조 개선해가지고 될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고민하던 끝에 이거를 전혀 사고방식을 바꿔서 오히려 수입을 하는 것보다 수출을 더 늘려서 농산물 가격을 잡아보자 이런 제안이 있다고 하셔서 오늘 다시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님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셔서 네.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기도 하면서 놀랍기도 했는데 이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또 그런 제안이 이렇게 정부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듣기도 했습니다. 네. 그 농특위라고 있잖아요. 대통령 네네. 직속으로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님이 장태평 위원장입니다. 네네네. 2007, 8년도에 농식품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죠. 네. 네, 그분이 이제 최근에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농산물 수출이 지금 현재 100억 달러쯤 되거든요. 이것을 한 1000억 달러쯤으로 늘리자. 뭐 그런 제안을 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제안이기도 하고 이게 실현 가능할까 이런 느낌도 들잖아요. 100억 달러를 1000억 달러로요? 네, 그렇죠.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처음 들었을 때는. 근데 이제 그걸 또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또 네.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또 세게 들을 얘기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되고요. 일단 정부에서는 근데 그동안 유통구조 개선을 많이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장태평 위원장은 조금 다른 네. 특위니까 위원회니까 약간 독립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네네. 최근에 이제 농식품부에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대책을 내놨었거든요. 네. 작년 4월 말 정도에. 거기 보면 대체로 보면은 이전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도매법인이라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농업 이외에 있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도매법인들, 경매를 네네네. 주관하는 회사입니다. 그 법인들을 좀 더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를 좀 만들었고요. 예를 들면은 동아청과 한국청과 같은 경우는 채소 중심으로만 거래를 하도록 하고 뭐 서울청과나 중앙청과 같은 과일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 좀 칸막이가 있었거든요. 그 법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암묵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 칸막이를 없애가지고 법인들끼리 이제 경쟁을 촉진하기도 하고 또 도매법인들이 또 이렇게 뭡니까 그러니까 즉 2026년까지는 도매법인들이 경매만 하는 게 아니고 수의매매라고 하거든요. 바로 도매상들이 거래해 중개해 주는 것 경매 과정 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한 27%까지 높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제안들이 있었죠. 이런 정도의 제안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항상 얘기들이 많은 분들이 이게 충분할까? 뭐 여러 가지 또 현장에는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매매하는 방식을 좀 바꿔 가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농식품부 장관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 유통구조 개선만으로는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은 산지가 이게 너무 영세한 농가들이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영세한 농가들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산지에서 이제 수의장까지 물건을 가지고 오려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누군가 수집을 하고 수확을 하고 수집을 하고 이동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구조가 이렇게 된 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 도매 시장만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개선이 될 거냐?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한 20, 30년 동안 이런 대책이 계속 반복되어 왔잖아요. 도매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게. 하지만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농촌 현장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직거래하면은 마진이 줄어들어서 뭐 좋을 것 같지만 가격이 낮아질 것 같지만 만약에 공급이 부족해서 기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면 같은 농민이
유통도 하시는 거잖아요. 직거래하기 위해서 막 네. 포장도 해야 되고 그 시간 동안 또 생산량이 줄 텐데 이런 걱정이 오히려 또 생산량 줄어서 가격이 더 오를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농가 규모부터 해가지고 네.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쪽만 개선해가지고는 우리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이제 다시 기후 변화라는 게 다시 덧붙여진 거죠. 덧붙여지고 농산물 공급 불안정이나 덧붙여지니까 그래 수입도 안 되는 품목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것도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올해와 같은 이제 대파라든가 사과 가격 폭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걸 유통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공통된 의견이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수입을 해가지고 잡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농가 규모가 굉장히 영세한 구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기후 변화로 이제 농가가 피해가 있는데 여기에다 만약 수입까지 그 다른 대책 없이 수입만 해버리면은 기존의 농가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들이 많이 나왔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생하는 우려고 사실 우리나라 농업이 이제 내수시장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영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경쟁이 많이 제한됐고 그러니까 쉽게 수익 개방을 못하는 과정이었고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이제 농업 구조 개혁을 꾸준히 했어야 됐지만 사실 그걸 안 해왔거든요. 네네. 그걸 안 해왔고 그것 안 해온 이유도 사실은 또 이제 농가가 너무 영세한 이유 때문에 크죠. 네. 그런 게 이제 지금 현재 다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농가 인구 감소라든가 아니면은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같이 합해지면서 더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대책이 나오지 않고 기존의 대책을 조금 개선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창용 총재가 그 부분 언급해가지고 더 좀 반발을 샀던 것 같은데요. 그죠? 농민들의 어려움을 더 보살필 것이냐, 아니면 맞습니다. 물가를 잡을 것이냐, 네.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죠. 농업계에서는 감히 이제 그런 네. 얘기를 잘 하지 못했는데, 그렇죠. 네,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럼 어쨌든 그래서 유통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대안이 못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장태평 위원장이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수출을 좀 늘려보자.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얘기를 1,000억 달러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수출을 한 200억 달러 정도로 늘리자 이러면 지금 수산물까지 해서는 한 120억 달러쯤 되거든요. 네네. 그럼 200억 달러쯤 늘리자 아니면 300억 달러쯤 늘리자 그러면은 기존의 걸 조금 더 개선하는 선에서 멈추게 되잖아요. 네네. 뭐 좀 더 열심히 하는 걸로.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1,000억 달러쯤 늘리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다 버려야 되잖아요. 네. 완전히 농업을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얘기를 미래의 농업은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것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한번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자마자 드는 의문은 아니 지금 우리가 먹을 게 부족해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것 같은데 수출까지 하면 더 부족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수출이라고 하면은 국내 농산물을 가공을 해가지고 수출하는 걸 하잖아요. 네네. 아니면 딸기처럼 요원물을 수출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는 대개 수출이라고 하죠. 사실 네덜란드에 그 1,300억 달러 수출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네덜란드에 1,300억 달러 살펴보면은 30%는 중개무역으로 하고 나머지 70%는 이제 그러면은 그 육류 제품이라든가 유가공 제품 뭐 채소 같은 이런 것들이죠. 토마토 같은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같은 그런 수출 구조를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려고 그러면은 가공무역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이제 외국의 농산물을 어차피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니까 이 도입한 걸 가지고 새롭게 고부가치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수입한 걸 가공해서 다시 파는 수출이 그렇죠.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렇군요. 그 아까 수출 규모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궁금해졌는데요. 그러면은 1,000억 불이라는 게 이게 가능한 1,000억 불이면 얼마야? 1조, 10조, 100조 원이잖아요. 이게 130조 어느 정도 되는 건지 120불에서 그럼 1조에서 100조 만들겠다는 10조에서 100조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딴 업종이나 같이 비교해 보면 어때요? 네, 반도체가 현재 한 그 2022년 기준으로는 1,000억 불이 넘었었거든요. 반도체가. 예, 작년에는 조금 줄어가지고 작년에 이제 시장 안 네, 좋았어요. 1,000억 불이 조금 못 미쳤고요. 네네. 그다음 자동차가 한 600억 불쯤 되고 뭐 화공이 그 석유 제품이 석유류가 또 한 600억 달러쯤 되고 네. 이 정도 규모죠. 이 정도 규모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다음 단계로 가려 그러면 차세대 산업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가능성에서 그러면은 농식품 산업이라는 게 아니면 그린 바이오라고 부르죠. 그린 바이오가 4세대 수출 산업이 될 건가?
이걸 이제 장태표 위원장은 강하게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린 바이오 산업 아니면 화이트 바이오나 레드 바이오 같은 그 바이오 산업이 차세대 이제 산업으로 다 일컬었고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그러면은 규모로 가장 큰 거는 이제 그린 바이오 산업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린 바이오, 요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또 뭐 이게 그린 바이오 아니면은 무슨 다른 색깔 바이오도 있는 건지 뭐 이런 얘기. 근데 이 바이오를 색깔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네. 그린 바이오 그러면 좀 농업하고 가까운 것 같죠. 그래서 농식품 분야 아니면 그 1차 식품을 가공을 해가지고 기능성 소재를 만들거나 네. 아니면 첨가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이 화장품 같은 이런 것들요. 이런 게 이제 그린 바이오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건강과 관련되는 것, 레드 바이오죠. 사람의 혈액 색깔하고 비슷하다 해서 이제 네네네. 건강은 레드 바이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네.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 바이오 같은 것은 환경에 사용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화이트 바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려면 그린 바이오는 먹는 거고 그렇죠. 레드 바이오는 어디 피부에 바르거나 혈액에 네, 투입하는 맞습니다. 것이다. 뭐 화이트 바이오는 자연관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그렇죠. 네,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린 바이오에 들어가는 건 농자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 종자라든가 아니면 미생물 농약, 미생물 비료 같은 아니면 곤충을 이용해서 이제 사료를 만들거나 기능성을 만드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소재를 가지고는 식품 소재 기능성 첨가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중심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대체 식품이라고 하죠. 대체 네네. 육류 대체 식품이라고 하는 것. 네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류 대체 식품 뭐 우리 햄버거 같은 거 많이 기사에서는 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실제 어느 정도 현실적인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제 전 세계 그 식품 시장을 보면 한 5조 달러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5조 달러 좀 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축산업이 전체가 한 1.2조 달러쯤 됩니다. 네.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뭐 그 사이즈로 치면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죠. 4분의 1 정도 되네요. 전체 중에서.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마켓 리서치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 전망으로는 한 2035년쯤 되면은 이게 한 60% 70%까지 기존 축산 시장을 대체할 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또 최소한 대체육이 축산 시장의 60, 그렇죠. 70%까지를 대체를 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보수적으로 잡는 어떤 그 시장 전문 조사 업체 같은 경우도 네. 한 5, 6년 후가 되면은 대체육 네. 시장이 한 1,600억 달러 주면 될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160억 달러쯤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대체육이라는 게 결국은 근데 고기를 만드는 거죠. 이게 네.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콩으로 가지고 옛날에 콩고기 같은 거 많았잖아요. 네네. 콩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네. 이게 전통적으로 있던 거였죠. 그 외에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버섯이라든가 여러 이제 식물에서 이걸 물질을 추출해 가지고 가공을 합니다. 익스트루드라고 해서 이제 가공을 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식물성 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는 약간 육류맛하고 약간 다르게 나잖아요. 요즘은 네. 상당히 비슷해졌는데 이거 외에 탱크에서 배양을 합니다. 이거 동물 세포를 가지고 탱크에 집어넣어 가지고 미생물을 배양하듯이 배양해가 증식시키는 거죠. 이걸 다시 모아 가지고 이제 고기를 만듭니다. 네. 이걸 배양유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제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수출품 중에서 농식품 수출품 중에서 제일 큰 게 유제품입니다. 네. 그럴 때 유제품 수출이 치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 치즈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카제인이라든가 아니면 유당하고 그 다음에 유지방을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걸 미생물을 이용해서 다 배양을 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GMO로 가는 미생물을 약간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유전자 조작. 유전자 조작 미생물이죠. 이걸 이용해서 탱크로 배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조합을 하면 치즈 맛하고 거의 똑같은 맛이 나옵니다. 모짜렐라 치즈 같은 이런 것들이.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렇고 이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새우 맛이 나거나 뭐 다양한 요즘은 굉장히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대체 식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기나 치즈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하는 건가요? 어떤 그 이점이 있나요? 소비자들이 그걸 더 맛있어서 더 많이 먹거나 싸게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물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뭔가 대체해서 만들잖아요, 보통은.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제 가장 먼저 대답하는 게 우리가 배터리 시장이 많이 컸잖아요. 네네. 작년에 배터리가 거의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했다고 주시장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탄소 중립을 하려다 보니까 에너지를 바꾸려고 보니까 배터리 산업이 커진 거죠. 이제 그런 배경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에너지가 바뀌면서 배터리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다른 대체 에너지원과 비슷하게. 그러면 농업 분야에서는 왜 기후변화가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 농업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서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3분의 1 정도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또한 절반 정도가 축산에서 배출됩니다. 특히 소에서 특히 많이 배출되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두고는 이 뭐라 그러면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소 방귀 때문에 탄소량이 늘어난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한 이걸 보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육류가 내는 건 한 7%쯤 되고 그 또 한 7% 정도는 사료 때문에 고기가 먹는 사료 때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이제 글로벌 기준에서는 14%쯤 이렇게 잡습니다. 14%. 굉장히 큰 비중이죠. 그럼 이걸 줄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그럼 지금처럼 돼지나 소, 닭을 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을 수는 없는 거죠. 단백질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한 90억 이상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럼 축산이 계속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것도 불가능하고요. 소득이 높아지면 또 고기를 네, 더 고기를, 많이 소비하게 네. 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대체육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대체육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약간 좀 배양육 같은 경우는 많이 비싸거든요. 하지만은 기술이 발전하면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값이 싸질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 국가의 사람들도 단백질을 일정량 이상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단백질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저렴한 단백질을. 그럴 때도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탄소 배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배양하고 하는 시설이 있을 테니까 제조업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은 배양하는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이 되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농업은 이렇게 자연에서 하면 뭔가 그래도 친환경적이고 공장에서 하면 좀 반환경적인 걸로 많이 인식이 전혀 되어 그렇지 있는. 않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대표적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비료도 치고 농기계 운전해야 되고요. 네. 이런 일이 있고요. 근데 배양에서 하는 거는 사실 탱크에서 사용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죠. 곡물을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산을 할 경우에는 보면은 대개 돼지 같으면은 곡물을 4kg를 먹으면 고기가 1kg 만들어지잖아요. 아. 네, 이런 이 전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전환율이 좀 네. 축사는 좀 떨어지죠. 만약에 네. 대체육을 할 경우에는 그럼 이게 전환율이 몇 %일 거냐. 그리고 어쨌든 이 부산물은 그대로 남으니까 또 다른 때로 또 이용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전환율이 높아지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치가 나옵니까? 그 수치가 아직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건 네.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 90% 이상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 이 그래요? 육종에 따라 다른데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많이 거네요. 줄어들죠. 그리고 또 실제로 공장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는 크게 에너지 빼고는 이제 플랜트 시설 빼고 에너지 빼고는 네.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네, 네. 원료인 곡물하고 빼고는. 그러니까 발생원이 크지는 않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는 걸 알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좀 할 수 있거나 하고 있는 그런 시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나라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외국 회사는 많이 들었잖아요. 비욘드 미트 이런 회사들이 좀 굉장히 주식 가치를 높이 뺐었고요. 비욘드 미트, 그게 버거 네, 만드는 버거에 이제 회사죠? 패티 만드는 회사가 있었고 여러 회사들이 이제 뭐 저 회사가 한때는 타이슨 푸드라고 미국의 최대 그 육류 기업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회사보다 이제 주식 총액이 주가 총액이 높았다 이런 적도 있었고 저것도 배양육인가요? 저런 버거 네. 같은. 예, 배양육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대체육이 많았고요. 지금 현제 실용화되고 있는 거는 대체육, 식물성으로 만드는 게 우선적으로 실용화되고 곡식을 있고. 가지고 만든 네, 맞습니다. 고기라고 콩고기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실제로 말하자면? 질감 같은 거는 굉장히 육류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아,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소고기 같은 걸 먹을 때 보면은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공육 하는 거는 차이가 크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근데 스테이크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차이가 나죠. 당연히 많이 나고. 네. 그러니까 그걸 점점 더 고기에 비슷한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네. 배양육이라고 등장하는 거죠. 동물 세포를 직접 배양했기 때문에 네네. 이거 먹으면은 거의 동물 우리가 아. 일반 고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욘드 미트까지는 대체육인데 앞으로는 배양육까지도 이제 막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거 그렇죠.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있느냐가 이제 또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바이오 그 산업공학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네네. 이 산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농경지를 기반으로 농사는 농경지를 기반으로 하게 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이 농경지가 작다 보니까 산업이 크는데 제약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배양 탱크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땅에 이걸 제약을 받질 않잖아요. 네네. 일단 제약 받질 않고 또 우리나라가 또 좋은 게 산업공학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 정유화학 회사도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네. 이게 전부 다 플랜트를 만드는 능력이죠. 이게 굉장히 뛰어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또 발효식품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제 그걸 이런 걸 대량으로 생산하는 능력이 굉장히 그 바이오공학이라 그럽니까? 생물공학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산업 경쟁력은 가질 수 있는 요건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다. 그렇죠. 최근에 뉴스 중에 하고 하나가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최근 뉴스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CJ가 이제 그 외국에 있는 회사 그 뉴컬처라는 회사 있었어요. 뉴컬처. 예. CJ도 이제 저 회사에 투자를 했고 네네네. 메이저 곡물 기업이라고 ADM에서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그 무슨 뉴스였냐면 두 회사가 같이 이제 그 콜라보를 한다. 그래서 뉴컬처라는 곳에서는 보면은 단백질을 디자인하는 거죠. 유청이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단백질 디자인하고 그럼 이걸 누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미생물 가지고 대규모 배양 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스타트업이 그런 뭐 이 정유 공장처럼 거대한 플랜트를 만들고 이러기에는 어렵잖아요. 자본 투자가 너무 많고. 근데 그걸 CJ 같은 회사는 이미 전 세계 여러 곳에 가지고 있으니까 제휴를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보면은 뉴컬처는 어떻게 보면 팹리스 같은 회사가 되고 아. 이게 네네네. CJ 어떻게 보면 그 파운드리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뉴컬처가 연구하고 개발한 어떤 그렇죠. 그런 새로운 레시피를 네. CJ에서 네, 미생물을 대량으로 배양해 가지고 뭐 카제인 단백질이든 유지방이든 이걸 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런 식의 이제 분업도 가능하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농특위에서도 하나 제안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도 그럼 새롭게 어떤 바이오 파운드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새롭게 투자를 하고 그럼 여기다가 중소기업들이 기술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기업들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자. 네. 이게 전체를 1,000억 달러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될까요? 이게 대체육, 배양육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1조 달러가 넘어가니까 농산물 전체에서 네네네. 국제 시장이 만약에 한 5천억 달러는 넘어갈 것 같거든요. 네. 한 10년, 15년 내에. 네. 그 경우에서 우리나라가 10%만 차지한다 하더라도 500억 달러 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고 이거는 대체육 시장만 그렇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곡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엄청난 양의 곡물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뭐 곡물을 수입하는 것도 따로 또 만들어져야 될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CJ가 이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거대하게 이제 그럼 새롭게 기업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네. 하고 있는 걸 더 확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그걸 위해 가지고는 국내에 뭐가 하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새만금 같은 곳에 지금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곳에 거대한 글로벌 곡물 허브 그럽니까? 동아시아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곡물 허브를 만들자 이런 논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수십만 톤, 수백만 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저장되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게 가공에 사용될 거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식량안보 문제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효과도 있고요. 그런 수요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우리나라 위치가 예를 들면 뭐 보통 허브 국가 역할을 하려면은 네. 주변에 어떤 굉장히 큰 수요처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근데 이제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비행기 타고 3시간 거리에 그럼 네. 이 반경의 인구가 10억 정도 인구가 살고 있고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중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전부 다 식량 수입 대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수요는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저렴하고 굉장히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느냐 네. 이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네네. 이게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뭐 기업이 돈 많이 버는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을 낮출까? 근데 이제 이런 과정만 있으면 안 되고 이거와 별개로 또 국내 농업은 그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또 해나가야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통의 문제는 결국 영세한 농가 구조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둘력별 경영체라고 올해부터 해왔고요. 네. 뭐 공동 주주형 농업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네.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은
경북 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경에서요 하는데 여러 농가들이 합쳐가지고 예를 들면은 대개 농가들이 1헥타르 미만의 농사만 따로따로 지었잖아요. 네네. 이걸 묶어가지고 110헥타르 농업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하나의 농업법인이 이제 경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의 개별 농사를 지을 때는 뭐냐 논의 이모작 같은 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농기계를 다 빌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막 100헥타르, 200헥타르 좀 늘어나게 되면은 토지 이용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모작도 가능해지고요. 여기에 콩도 좀 심고 고구마도 좀 심고 감자도 좀 심고 이렇게 작물을 다양화해가지고 수익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 농기계를 이렇게 규모가 크면 농기계를 동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럼 경북에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농민들이 보면은 기존에 그 자기가 직접 농사 지을 때보다 그렇게 했을 때 소득이 한 2배, 3배까지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계적으로 이제 그럼 농산물 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규모를 통해 가지고. 아, 규모를 키워서 생산량을 키워서 네, 그렇죠. 수출을 많이 하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건가요? 이분들이 뭔가 그린바이오에 참여한다거나 뭐 아니면 수입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곡물 허브가 되면은 국내에도 많이 뭐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그런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면 네덜란드가 이제 그 국가적으로 이제 그 명성을 얻으면은 네덜란드 수출품이 다 똑같은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농산물이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게 뭐 한류라든가 K 문화라고 그러고 있죠. 네. 국가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같이 수출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가에서 수출되는 게 늘어난다 치면은 수출되는 채널은 다 비슷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대개 이제 대량으로 가는 건 저가품이 나갈 거고요. 뭐 수출 공급망은 다 비슷할 거니까 그러면 국내 농가에서는 이걸 활용해 가지고 프리미엄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을 또 고민해야 되겠죠. 네. 이런 노력들이 같이 가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현재 대량으로 저렴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가 잘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수출하는 건 불가능하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더 프리미엄 제품을 더 고급화된 부가가치를 만들고 이걸 이제 기존의 수출 시장과 같이 결합할 거냐. 네. 이걸 이제 한 5년, 10년 동안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결국은 네덜란드 농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이미지를 한국 농업 하면은 떠오르게 만들자. 그렇죠. 이런 새로운 말씀이시죠? 걸 만들어가자. 네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국내 농업도 자연스럽게 그럼 이 뭐라 그러죠? 좀 변해가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될 거고. 왜냐하면 농업이 바뀌려 그러면 이 새로운 농업이라는 그 식품이라는 게 미래 산업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우선 인력이 들어와야 되고요. 네. 언제까지 70대, 80대 어르신들인데 농업을 맡겨놓고 이게 미래의 기후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식량 위기를 대응하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새로운 인력을 어떻게 들어오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저는 키라고 보고 있고 네. 어떻게 그러면 농업이라는 아니면 미래 식품 산업이라는 게 가능성을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저는 정부가 국민들인데 설득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 금방 가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님하고요. 우리나라 농업을 반도체 산업처럼 미래 산업으로 만들어보자. 그 중심에 그린바이오란 키워드가 있다. 우리나라 농가도 규모를 키워서 수출을 늘리면서 한번 농가도 더 잘 살게 만들고 소비자들한테도 편익이 더 많이 가게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